제가 지난주에 문서를 공유하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재빨리 좀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ESG 수업 첫 번째 수업에서 ESG라는 게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이 세 가지의 준말인데 전통적인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가치 경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경영학이 시작된 건데 그 중에 이제 어, 또 다른 말로는 지속 가능 경영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ESG가 돼야만 지속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환경은 뭐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이제 대기질,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 부분에서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데이터 보안, 신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여성 인권, 그리고 지배구조는 이사회 뭐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환경이 한 70% 정도 차지한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우리 수업은 결국은 환경 쪽으로 갈 거다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R 그리고 SDG 그리고 ESG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그런 설명도 했습니다. CSR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인 거죠. ESG는 단순한 그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CSR은 기업이 어떤 그런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이런 거고 ESG는 단지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에 떠나서 이렇게 기업 경영이라든지 재무 활동에 모두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SDG와 ESG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SDG. ESG 나오면은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SDG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머리가 좀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새로운 용어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ESG 타임라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었죠. 2006년부터 시작했다. 유엔에서 책임투자 원칙. 그리고 2019년에 BRT 연례회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CEO 181명이 참석한 연례회의에서 주주의 극대화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선언을 냈다. 2019년. 2019년이면은 몇 년 전인가요? 지금부터? 예, 6년 전입니다. 6년 전. 최근인 거죠, 이게. 2019년에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업은 주주만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이해관계자고 소비자들도 이해관계자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도 이해관계자고 그리고 협력업체도 이해관계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경영을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이렇게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민주적이고 새로운 거의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얘기했죠. 프랑스 혁명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거라고 제가 멋지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에 말해놓고 나니까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주요 국제 협약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이거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92년 6월 달에 브라질 이후에 유엔 기후 방지 협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걸 정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97년도 교토 의정서. 교토 의정서는 또 외우실 게 탄소 배출권을 시장 거래에 따라서 해결하겠다 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한 회의가 바로 97년 교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게 이제 새로운 기후 협약이죠. 지금 현재의 기후 협약입니다. 또 세 가지 유엔 기후 방지 협약 92년 6월, 교토 의정서 97년, 파리 기후 협약 2015년. 이 세 가지가 이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탄소 중립하고 넷제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넷제로가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탄소 국경세. EU에서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할 거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EU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 ESG 한마디로 얘기하면 MZ세대는 나는 가치 소비자다. ESG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린워싱과 그린 퍼티그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요. 그린워싱은 뭐죠? 실제로는 ESG 경영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ESG 경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거를 그린워싱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린 퍼티그는 뭐냐? ESG 자기가 막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이래서 좌절해가지고 막 제멋대로 하는 게 바로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 그래서 그린워싱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린 퍼티그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그린 퍼티그.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뭐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저기 뭐지? 마치 서양의 집사처럼 이렇게 자기가 맡은 돈을 잘 관리하는 거. 그걸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요즘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연기금들이나 기관 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ESG다. 그리고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 회장에 대해서 설명했죠. 레리 핑크 회장은 모든 2020년에 모든 그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 CEO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앞으로 ESG를 투자자의 최우선 순위 기준으로 하겠다. 화석연료 배출이 25% 넘어가는 기업은 아예 투자도 하지 않겠다. 또 넷제로 사업계획서 2050년까지 넷제로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투자 기간이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실시되는 자산 2조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ESG 공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 여러분들 상장사 아니 이제 자산이 뭐 100억 이상인가 이렇게 회계 감사를 받아서 공개하게 돼 있어요. 회계 장부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CPA를 고용을 해가지고 회계 감사를 받잖아요. 공인 회계사를 고용을 해서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상장사들은 물론이죠. 이 회계 감사 받는데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달라 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를 해달라라는 거죠. 내년부터. 내년부터. 누가? 자산 2조 이상. 근데 자산 2조 이상의 회사들이 협력업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런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뭐 알아야 돼. 특별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내년부터 해야 되는 자산 2조 이상 큰 기업들은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ESG 수업에서는 이거를 주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담당자들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은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식적인 용어로 스코프 1, 2, 3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코프 1, 2, 3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그리고 뭐 그 협력업체들까지 다 뭐 이렇게만 이렇게 알기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과 ESG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지난 시간에 수업의 제일 핵심 부분이라고 그랬죠. 인공지능이 과연 지금 뭐 인공지능 빼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인공지능 수업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이 수업의 주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ESG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ESG 교육 지도사잖아요. 우리 지금 타이틀이. 그래서 인공지능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ESG 특히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뭐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근데 제일 부정적인 뭐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죠. ESG.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구미에다가 데이터 센터 수백 메가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좋다고 막 그러죠. 구미 사람들이. 그런데 있잖아요. 구미에 거기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전기가 뭐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데는 구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구미하고 몇 도시 안 돼요. 구미가 최근에 화력발전소를 만들었거든요. 네? 화력발전소 그거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구미 시민이 쓰거나 조그마한 기업들이 쓰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데이터 센터가 쓰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많은 인력 창출, 고용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좋아하는 거지. 자, 그리고 ESG와 사회적 요소, 사회적 리스크 이런 거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속가능 경영 전문가들은 많은 ESG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해서 이 ES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ESG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의 주제다. 이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자, 그 기업들의 이제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이제 지금 몇 분 들어오셨나? 잠깐만요. 예, 14분. 14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조금 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 못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ESG 도전 골든벨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SG 도전 골든벨.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 뭔지 아세요? 아시죠? 예?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왜 자꾸 내 비디오 꺼지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뭐죠? 작은 판때기에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도전 골든벨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정은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도전 골든벨 어떻게 할까요? 채팅이요. 뭐 채팅? 휴대폰 LED 전광판 써가지고 가잖아요. 예? 휴대폰에 LED 전광판 깔으라 그래서, 도전 골든벨 하잖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나 앱 안 깔려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은혜 선생님 또 대답해 보세요. 동의로 하면 되죠. 수업 시간에 그렇지. 하면 되고 노트에다 써라. 그래서 네. 노트에다 써라. 네. 근데 이거 되게 좋아해, 애들이. 예, 도전 골든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써주세요. 채팅창에. 예? 채팅창에. 그리고, 채팅창에 그냥 OX 쓰면 되겠다. 주로 OX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전 골든벨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골든벨 가지고 또 ESG 도전 골든벨 이 파워포인트 포맷을 가지고 다른 거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도전 골든벨. 자, 준비되셨죠?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되면은 이렇게 하면 다 써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을 띄워야죠. 네, 채팅창. 자, ESG는 약자로 비재무적인 요소를 중요하는 새로운 경영 이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답을 다 써주세요. 죄송. 이거 버벅거려. 자, 볼게요. 예, 오죠. 이거는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ESG는 대기업만 해당된다. 예, XXXX. 예, 자, 전부 다 X로 하셨네.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1톤의 플라스틱을 재자원화하는 것은 2톤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해주세요. X. 정은의 X. 예, 예, 예. 자, 답은 O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든 제품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원칙. 이건 뭘까요? 생각이 안 나죠. 예. 예, 생각이 안 나죠. 예. 업사이클링, 아리백, 막 던지네. 예, 예, 예. 예. 자, 답은 리사이클링. 아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 폐기물. 이게 뭐냐? 재활용, 제로 웨이스트 운동. 제로 웨이스트. 예,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 예. 예. 나옵니다. 좀 전에 답한 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 이게 뭐죠? 예. 자, 써주세요. 예. 아리백. 예, 아리백. 예, 맞습니다. 예, 아리백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문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 공동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한 17개. 이 뭐죠? 예. 답을 해주세요. 예. SDG. 예. 맞습니다.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죠. Sustainable.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예. 어떤 분 SDG S까지 했어. 기업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하는 거. 이거 가짜 친환경.
가짜 친환경. 예, 예. 가짜 친환경 뭐라 그러죠? 예, 맞아요. 그린워싱, 그린워싱.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 예. 자, 개인 또는 조직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 뭐라 그러죠? 이거를 발자국 그런데 발자국. 응? 예. 예. 발자국. 예. 탄소 발자국. 예, 예. 예. 그렇죠. 탄소 발자국. 예, 맞습니다. 탄소 발자국. 예. 탄소 발자국. 예. 맞아요. 탄소 발자국. 예. 개인의 기업 대전된 탄소 배출을 할당량보다 적거나 많이 배출한 경우 거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 이걸 뭐라 그러죠? 교토정서가 아니고 그거는 그 회의가 교토정서고 예 맞습니다. 신유선 박수. 탄소 배출권 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 그러죠. 이거를 시장 거래 메커니즘으로 탄소 배출을 억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 2015년 195개국 지도자들이 모여 전 세계 온실가스 목표 감축 목표를 설정한 회의 프랑스 수도 파리 뭐가 들어가야 돼? 맞아요. 파리 기후 협약. 야, 신유진 선생님 공부 많이 하셨네. 신유진 선생님 오늘 신유진 선생님 상 드려야겠다. 예. 예, 신유진 선생님. 파리 기후 협약 정확하게 예, 대단합니다. 신유진 얼굴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신유진 선생님 카메라. 예, 누군지 예, 어디 예. 어유, 살 빠지셨네. 공부 많이 한다고. 예. 자, 그러면은 예,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은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슬라이드 쇼로 안 하니까 화면이 작다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좀 전에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또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이거든요.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잖아요. 애플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2030년까지 ESG 해야 되는 거예요. ESG 하지 않으면은 탄소 중립하지 않으면은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서비스 기업들도 ESG 경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하나 용어를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용어 나왔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오픈 이노베이션 뭐냐? 선생님도 오픈 이노베이션 뭔 것 같습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글자만 들어서는 뭔 것 같습니까? 박윤준 선생님 오픈 이노베이션 뭔 것 같습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뭐죠? 혁신이 오픈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혁신이 오픈되어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업들이 그 자체 사내 조직만 가지고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와 협력해서, 그러니까 외부라 하면 주로 이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얘기를 해요. 외부의 대학이라든지 스타트업하고 협력해서 혁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ESG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ESG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대기업한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ESG 솔루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오픈 이노베이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또 ESG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요거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이제 중요하냐? 이게 결국은 스타트업들과 ESG 부분에서 많이 새로운 협업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협업 포인트가 바로 ESG 부분이다. 예,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SG 기업들의 경영 사례에서 ESG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들 업사이클, 플라스틱 아웃, 뭐 리퍼비시, 그다음에 상생, 공정무역, 푸드테크 이런 단어들을 오늘은 좀 이제 근데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퍼브와 리세일. 리퍼브는 뭐냐? 이거 샀다가 쿠팡 같은 데서 샀다가 안 뜯고 아니면 뜯기만 뜯고 쓰진 않고
다시 반품한 거를 리퍼브라고 리퍼브. 이 리퍼브만 파는 시장이 있어요. 리퍼브만 파는 시장. 예, 미국의 베스트바이라는 아울렛이 있는데 전자제품 파는 곳이거든요. 여기 리퍼비시트, 리퍼비시트. 예? 그리고 오픈박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판다. 그리고 이제 파페치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 있어요. 파페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파페치라는 거는 굉장히 그 럭셔리한 제품들을 이커머스로 파는 플랫폼 파페치라 그러는데 여기서 파페치 세컨드 라이프. 그래서 썼던 파페치를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패션 기업들의 이 업사이클링, 예,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 플러스 업그레이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수천이나 현수막이 가방이 되고 지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가죽들이 패션 소품이 되고 헌옷이나 원단 같은 것들이 의류가 되고 페트병이 예술 작품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입니다. 업사이클, 예, 업사이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나이키가 무브 투 제로 해서 폐운동화 2만 개를 이용해서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폐운동화 2만 개를. 예.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월드컵 있었죠. 월드컵. 그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중동의 이름 뭐더라? 예, 중동의 그 굉장히 더운 나라에서 갑자기 그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있었는데 그때 그 저기 운동장 축구 경기장 12개 중에 축구 경기장 12개 중에 16개인가? 축구 경기 16개 중에 카타르 맞습니다. 카타르. 예. 축구 경기장 16개인가 중에 2개가 그냥 이렇게 임시적으로 예. 뭐로 만들었느냐? 그거로 만들었어요. 저기 컨테이너로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는데요. 컨테이너로 만든 축구 경기장이 축구가 끝나고 나서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하고 그 월드컵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이 축구 경기장에 쓰였던 그 뭐죠? 컨테이너들이 그 지진난 이재민들의 어떤 쉘터로 활용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 리사이클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리고 요거 업사이클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요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라이텍이라고 되게 이게 이제 업사이클 쪽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엄청 비싸요. 예, 그리고 이제 비싼 브랜드들, 파타고니아, 프라이텍, 뭐, 누까, 뭐, 이런 그 유명한 브랜드에 대한 영상인데, 그 영상이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영상 붙여놨으니까, 이게 제가 올려드리면은 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뭘 느끼냐 하면은, 결국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활용에 있어서도 디자인이 너무 중요하다. 이 뭐 거기 영상이 그렇게 나와요. 재활용했는데 어떻게 더 비싸? 말만 재활용이지 더 비싼 거야. 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디자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ESG 그다음에 환경 이런 데 있어서도 디자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질이나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따지는데 여러분 디자인으로 전 세계 최고 기업이 된 회사가 하나 있죠. 디자인으로. 가전제품 회사 중에. 휴대폰 회사 중에 어딜까요? 애플. 애플은 디자인으로 전 세계 최고 기업이 됐어요. 애플 디자인. 그래서 그 애플의 디자인이 결국은 거기 지난번에 그 내가 공개 강좌 때 썼던 그 아이디어라는 회사에서 한 거거든요. 애플의 디자인도.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영상은 좀 이따가 이제 보시기 나중에 제가 올려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기업들이 수많은 뷰티 기업들이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우리가 ESG 경영을 실천하려고 자, 플라스틱은 여기 보세요. 플라스틱은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배출량의 70% 정도가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추출하고 정제하는데 예, 든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은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분해하는데도
분해하는데도 우리나라 자동차 1억 대의 연간 평균 배출량과 맞먹을 정도의 또 온실가스 배출이 나온다는 거죠. 만드는데도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고 분해하는데도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고 소각하는데도 태워 없애는데도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오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그래서 뭐죠? 스타벅스 가면은 저기 플라스틱 빨대를 안 주고 저기 종이로 만든 빨대를 주죠. 근데 또 문제가 종이로 만든 빨대가 이게 더 건강에 안 좋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종이로 만든 빨대를 쓰지 않고 저는 그냥 마셔요. 그냥 플라스틱 저 뭐죠? 입에 대고 그냥 마시는데 하여튼 플라스틱이 탄소 덩어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도전 골든벨 퀴즈에도 나왔듯이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은 1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은 얼마의 그게 있을까요? 2톤 이산화탄소 배출이 2톤 감소한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많은 뷰티 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재활용 촉진법 이런 게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제 활용 제도라고 해서 제품의 생산자들이 재활용을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강제를 하는 게 재활용 촉진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뷰티 기업들,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라든지 더 바디샵,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코스메스, 한국콜마 이런 수많은 그 뭡니까 이 뷰티 기업들, 뷰티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실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저는 다른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직업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투자자도 유치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랬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심사하러 갔을 때 그런 기업을 발견했어요. 어떤 기업을 발견했냐? 어떤 기업을 발견했냐 하면은 플라스틱을 이렇게 분쇄하는 쪼매네요. 이렇게 들고 다녔을 정도로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뭔가를 만드는 그 아까 얘기 드렸죠. 업사이클, 업사이클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트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그 애들한테 이제 만약에 그런 기계들이 여러분들 그 마을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자체의 어떤 그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요즘 학교 돈 많으니까 그런 기계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ESG 수업 후에 실천 활동 시간에 자 집에서 플라스틱 병 수거해 오세요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가는 거지. 그러면 그걸 뭐라 플라스틱 그거 가는 걸 뭐라 그러더라? 갈아서 이렇게 한 거를 큰일 날 미세가 아니고 플라스틱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이렇게 분쇄한 거를 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디자인해서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플라스틱을 가는 기계도 있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뭐 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사출하는 그런 이렇게 둘 다 중요한 거는 쪼매네. 펠릿. 신유진 선생님. 맞습니다. 펠릿. 그 플라스틱 펠릿을 이렇게 가지고 또 그러니까 한 기계는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펠릿을 만들어지고 다른 기계는 그 펠릿을 가지고 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계가 작아. 그 기계가 작아서 야 이거 정말 그 학교에다가 이거 ESG 교육용으로 이걸 두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한 거예요. 그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로 ESG 교육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또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디자인해가지고 디자인해서 뭔가를 만드는. 내가 또 그 얘기 됐어요. 그분한테 그걸 물었어. 플라스틱 그 펠릿 가지고 3D 프린터나 3D 펜에 쓸 수 있는 그 필라멘트를 만들 수는 없냐? 그랬더니 그것도 만들 수 있대. 그래서 야 그거 괜찮네. 그래서 페트병을 가지고 3D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펠릿이라 그래요. 간 거를 간 거를 자게 분쇄한 거를 펠릿이라 그러는데 그 펠릿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펠릿으로
3D 프린트에 들어가는 필라멘트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ESG 수업에 쓰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랑 서로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거 잠깐 내가 흥분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다시 수업.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아모레 퍼시픽에 사는 저기 뭡니까? 이 이제 자, 아모레 퍼시픽 이거 슬라이드쇼 보이시죠? 예, 공유하면 다 보이시죠? 예, 예. 잠깐만요. 네네. 그러면은 자, 이제 제가 아모레 퍼시픽에서 하는 이 새로운 뭡니까? 이 다양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건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오픈 이노베이션이 오픈 이노베이션. 아모레 퍼시픽이 대기업이잖아요. 쪼매난 기업들하고 같이 스타트업과 같이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보이시죠? 요 화면은 보이시죠? 그죠? 예. 요 화면은 예, 예. 소리 공유도 같이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리 공유가 같이 당연히 될 거로 생각했는데 예, 쉬는 시간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요.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푸드 ES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ESG 이게 이제 음식물에서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에서 엄청난 탄소 배출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음식물이 되기 전에 아예 그 식자재 상태에서 40%가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버려지는 쓰레기가 40%, 식자재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40%다라는 거죠. 네. 이건 엄청난 이제 재앙인 거죠. 그리고 또 먹다 남은 음식 이런 것들이 또 음식물 쓰레기로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 하루에 14,000톤, 온실가스가 연간 885만 톤, 처리 비용이 연간 8천억.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 국물 음식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음식 종류 때문에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월등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분야에서도 어떤 ESG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급식 다 급식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영상은 못생겨서 버려지는 농산물 이거에 대한 영상인데 이 영상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개되고 있다. 또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푸드 업사이클링. 예, 푸드 업사이클링.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맥주인데 어떤 맥주? 버려지는 빵 조각으로 만든 맥주입니다. 버려지는 빵 조각 이렇게 맞나 봐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토스트예요. 예, 맥주 이름이 토스트예요. 버려지는 빵 조각으로 만든 맥주. 예, 이거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성공한 스타트업입니다. 예, 수확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를 업사이클링해서 감자칩을 만든 이름이 포파칩인데요. 예, 청년 사업가들이 이 청년 사업가가 자기 고향 강릉에 돌아가가지고 서울에서 실패하고 고향에서 이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들을 업사이클링해서 포파칩이라는 감자칩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게 히트를 쳤죠. 예, 대단한 성공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드 업사이클링 예를 들어서 뭐 리뉴얼 밀 같은 데서는 콩비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비건 쿠키 믹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토스트 에일은 아까 설명했죠. 버려지는 식빵을 모아서 맥주를 제조하는 그리고 라이프 리바이벌 이런 라이프 리바이벌은 뭐냐 이게 이제 LIFE가 아니고 라이프 예 그래서 저 발음이 좀 그런데 버려지는 농산물로부터 비타민을 만드는 비타민 젤리 젤리 버려지는 농산물로부터 영양소를 추출해서 비타민 같은 젤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성공한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인데요.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그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 회사의 그 어떤 매뉴얼 있잖아요.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성공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예, 선생님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문제를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는 좀 이렇게 하던 중에 잘 안 돼가지고 당황해서 그랬는데, 예, 다시 공유할 때 소리까지 공유하고 체크해서 소리 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자, 푸드 업사이클링 설명하다 말았죠. 푸드 업사이클링 설명하다 말았고, 자, 오늘, 예, 푸드 업사이클링 설명하다가 제가 문제 해결한다고 빨리 저기 중단했는데, 그리고 이제 ESG, 음식물, 푸드 쪽 ESG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폐식용유 있잖아요. 폐식용유. 학교 급식이라든지 급식 이런데 튀긴 음식 좋아하니까 폐식용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폐식용유를 가지고 디젤 연료를 만드는 거를 바이오 디젤이라 그래요. 폐식용유를 가지고 디젤 연료를 만드는 걸 바이오 디젤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앞으로 전망이 밝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그래서 이 폐식용유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 원료를 만든 이 산업도 앞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산업이다. 이런 거 잘 모르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푸드테크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푸드테크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 다음에 ESG와 관련해서도 이 푸드테크,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아까 얘기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 이용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푸드테크인 거죠. 예, 그래서 이 푸드테크 분야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계속 공유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드테크 넘어가고, 예, 자, 푸드테크 어떤 것들이 푸드테크냐? 영상 넘어가고, 자, 농업기술, 예, IoT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는 이런 것들도 푸드테크고, 그 다음에 앱 같은 거, 식당이라든지 식자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공급하는 앱도 푸드테크에 들어가고, 식품 배달도 푸드테크에 들어가고, 딜리버리, 예, 배달, 예. 그리고 식품 가공,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한 식품 가공, 이것도 푸드테크 들어가고, 식품 안전 및 이력 관리, 블록체인으로 식품 이력 관리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 안전 및 이력 관리도 푸드테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주방, 예. 그 스마트한 주방과 식당도 푸드테크, 차세대 식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 대신에 두부로 고기만 나는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푸드테크에 들어서. 그리고 폐기물 관리,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푸드테크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이 또 기술 또한 여기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든지 Io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입이 되는 게 또 푸드테크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진로체험 수업 같은 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이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IoT 모르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는 아시면 좋겠다. 뭐가 뭔지. 자, 그리고 자, 푸드테크 기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은 푸드테크 기업이고 오른쪽은 전통적인 식품 기업입니다. 자, 보세요. 배달의 민족 2010년 기준이에요. 2010년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은 매출은 2조인데 기업 가치는 35조예요. 빨리 성장할 줄 알고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았죠. 지금 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김봉진 씨는 굉장히 비쌀 때 잘 팔고 나간 거죠. 자, CJ 제일제당은 뭐냐? CJ 제일제당은 195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CJ 제일제당은 매출은 26조, 글로벌리 엄청난 기업이죠. 그런데 기업 가치, 시가총액은 5조 8천억밖에 안 돼. 아이고야, 마켓컬리, 뭐 이거 돈도 못 버는 회사인데 이거는 기업 가치가 뭐 3조, 4조 이러는데 대상, 그죠? 옛날 것처럼 미온이죠, 미온. 대상은 3조 5천억 매출에 기업 가치가 8천억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푸드테크 기업들은 매출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업 가치, 주가가 높은데 전통적인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식품 회사들이 상당히 그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결국 먹어야 살고 또 식품 회사들은 그 굉장히 그 뭐 안정적이에요. 성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우리나라 식품 회사 중에 돈 제일 잘 버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선생님들? 우리나라 식품 회사 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어? 이 회사 주식 샀으면 대박 났는데. 예. 우리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진짜? 돈 벌 수 있어요. 어딜까요? 삼양라면, 삼양라면. 삼양라면이 100만 원 넘어갔어요. 예. 삼양라면이, 삼양라면 그러면 옛날에 우지파동으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 둘째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불닭볶음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뭐 대박, 그래서 이게 불닭볶음면에서 라면만 파는 게 아니고 불닭 소스를 따로 파는 거예요. 불닭 소스를. 야, 이 소스 팔기 시작하면 겁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소스, 이 맛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만 차이가 나도 안 먹어. 이거 다르다. 야, 금방 알아요. 이게 뭔가 사람의 입이 그만큼 민감해요. 코는 둔감해요. 아시죠? 코는 둔감해. 익숙해지면 그 냄새 맡아도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 똥꾸리인데 맨날 맡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못 견디면 쓰레기차 타는 아저씨들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근데 코는 둔감해. 근데 입은 굉장히 예민해요. 입은. 조금만 맛이 달라도 여기 주방장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식당에 발길을 끊잖아요. 소스가 약간만 달라져도 이거 뭔가 형용할 수 없지만 맛이 달라졌네. 그래서 이 소스 장사가 엄청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히트치고 소스까지 불닭 소스까지 팔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삼양식품 주식은 지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엔비디아 AI 4년 전서부터 엔비디아 막 노래를 불렀는데 엔비디아 주식 안 샀어요. 바보같이.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근데 작년에도 10배 올랐어. 작년에도. 작년에도 맨날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하고 다녔는데 작년에도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죠. 근데 하여튼 이거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수업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푸드테크. 예. ESG 푸드테크 보세요. 식물성 대체육. 식물성 대체육을 쓴 임파서블 와퍼. 예. 예. 그리고 저스트 에그. 이름이 저스트 에그야. 이 녹두를 이용해서 달걀 만든 거예요. 달걀 프라이.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구를 살리는 채식. 요거 이제 우리 그 우리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학생들 교재에도 나오는데 예. 이렇게 고기를 식품 1kg, 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소고기 같은 경우에 60이나 된다라는 거죠. 60. 밀은 1.4밖에 안 돼. 그래서 쌀, 두부, 땅콩. 자,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내가 그 데모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교재에 그런 게 나옵니다. 푸드 마일리지. 푸드 마일리지. 자, 제가 질문할게요. 푸드 마일리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푸드 마일리지. 자, 채팅창에 저요라고 하시고 한번. 예. 불닭라면 최고죠. 예, 맞아요. 불닭라면 최고죠. 푸드 마일리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푸드 마일리지. 모르세요? 예, 제가 이거 우리 교재에 나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오, 예. 또 박윤정 선생님, 이동거리. 맞아요. 이게 식자재가 이동을 많이 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당연히 많지. 식자재가, 예, 맞아요. 이 선생님은 막 찾아봤나 봐. 검색했나 봐. 식품이 생산된 시점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이동한 거리. 예, 이게 정답입니다. 검색했나 봐요. 야, 어떻게 빠르게 검색해서 또 컷앤 페이스트까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무슨 개념이 떠오르죠? 로컬 푸드, 로컬 푸드. 로컬 푸드는 뭔가요? 로컬 푸드. 로컬 푸드는 자기 동네에서 만든 식자재를 로컬 푸드라고 해요. 자기 동네에서 만든 식자재를 가지고 만든 푸드를 로컬 푸드. 그럼 로컬 푸드 쓰는 게 ESG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로컬 푸드 쓰는 게 ESG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식 같은 데서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로컬 식자재를 써라.
로컬 식자재를 써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로컬 식자재를 쓰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거 정부 돈으로 다 사는 거니까 조금 거리가 먼 데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제일 쌉니다. 전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식자재를 쓰지 않고 로컬 시장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 결국은 이동 거리에 따라서 탄소 배출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역 농수산 어민들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사실은. 그래서 로컬 푸드, 그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자, 지구를 살리는 채식 설명하다가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 요번에는 이제 이때까지 이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해.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기업들의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이제 S입니다. S. 자, 사회적 책임. 이제 사회적 책임 중에 더 기빙 플레지라는 게 있어요. 더 기빙.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넣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거를 더 기빙 플레지라고 해요. 더 기빙 플레지. 이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 지금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이 더 기빙 플레지에 다 이제 사인했어.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이게 더 기빙 플레지. 예. 특히나 대단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에요. 워런 버핏은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빌 게이츠가 만든 그 자선재단에 기증을 해요. 예. 자기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그래 자기 자식들이 만든 재단에도 일부 기부를 하긴 해요.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자식들이 만든 재단에도 일부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일단 하지만 그래 대부분의 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에 기부를 한다. 예. 그리고 사회적 책임 중에 요거 이제 그냥 상식으로 컨셔스 패션, 이거 컨셔스와 패션이 합친 용어다. 컨센서스와 패션이 합친 용어다. 그래서 컨센서스 패션에 어떤 게 있느냐? 비건 패션, for free, 모피를 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오리나 거의 이런 거 쓰지 않는 거, 이런 걸 비건 패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업사이클 패션, 아까 업사이클 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소리 공유가 안 돼서 그 비디오는 공유를 하지 못했는데 그 어디입니까? 누가라든지 프라이텍 같은 업사이클 패션. 그 다음에 또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정무역. 공정무역이 뭐냐? 공정무역은 이런 거예요. 제값 주고 사오겠다는 거예요. 제값 주고. 제3세계 노동자들이 뭐 노동 착취를 당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당한 가격을 주고 공정하게 돈을 어느 정도 쳐주겠다 이거지. 예. 그래서 공정무역에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시어버터라든지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공정무역 사례들이 있어요.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수업에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ESG 수업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는 수업도 괜찮겠죠. 예? ESG 수업할 때 이런 개념을 알려주고, 뭘 하면 이렇게 영상이나 뭐 이런 걸 포스트 같은 거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하면은 괜찮겠죠. 그죠? 인공지능으로.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사이드 S 부분에 대해서 S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생 경력 이런 것들도 S에 해당됩니다. 맥도날드가 뭐 대파 농사 짓는 데랑 같이 대파 버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이디야 뭐 이런 데서 이제 전국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이나 농가들이랑 같이 한 이런 것들을 상생 경영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사회적 책임인데 사회적 책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사회적 기업이 뭔가요? 왕정미 선생님 사회적 기업이 뭘까요?
이익은 창출하지만 사회에 뭔가 환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건 없어요. 예,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 최상미 선생님, 최상미 선생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사회적 기업 그러면은? 저도 왕정민 선생님처럼 네,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활동을 네. 회사의 어떤 그런 근데 사회적 기업도 기업인 거죠.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 그러면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이 이미지가 돼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 그러면 보통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박윤현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그러면 보통 어떤 느낌 드세요? 맞아요. 여기 톡창에 올라왔네. 사회적 기업,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잡발들이 하는 회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있어. 왜냐하면은, 전부 다 정부 지원. 그래서 예전에 있잖아요. 이 사회적 기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그 위탁 사업 하시는 그 아주 그 머리 좋고 이 정보에 밝은 이 교육업계의 사장님들이 이 사회적 기업을 다 신청해가지고요. 이 사회적 기업은요, 정부가 월급의 절반을 대줘요. 월급의 절반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교에서는 돈 제대로 다 받고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월급 절반 주는 거야. 보조로. 보조 받아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엄청 벌었지, 그때.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그런 분들 내가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근데 사실은 별로 나쁘진 않아. 어쨌든, 왜냐하면 그 정부에서 절반 지원해주는 반에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일종의 월급제로, 강사들인데 월급제로 운영을 한 거지, 월급제로. 그러니까 강사분들도 좋지, 사실 월급을 받으니까. 기본 시술을 하면 월급으로 받았으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인데,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사업비 지원도 해줘요. 근데 지금 이제 인건비 지원은 싹 다 없어졌어. 근데 뭐 다시 부활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업비 지원이라도 많이 부활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정부가,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내가 빠뜨린 게 있네요. 정부는 왜 사회적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 줄까요? 그것 좀 물어볼게요. 정부는 왜 사회적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 줄까요? 정은혜 선생님, 정부는 왜 사회적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 줄까요? 그렇게 지원이 돼야지 더 많이 실천을 하니까. 음, 예,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은 정부가 다 일을 못 하잖아요. 또 기업도 사회적 기업에 투자 많이 해요. 대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정부나 기업이 왜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냐 하면은, 돈을 지원해 주냐? 기업 활동이나 정부에서 모든 그 사회 구석구석이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대신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그냥 여러분들 그 무슨 이렇게 공공교육 위탁 있잖아요. 위탁 사업 몇십억씩 주거든요. 정부에서.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서 무슨 AI 교육 아니면 늘봄 교육 아니면 무슨 ESG 교육 그러면은 매달 몇십억 주씩 줘요. 근데 그거 줄 때 주식회사에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기업에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들이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 아닌데 많아요. 협동조합도 영리로 하는 데도 많아요. 협동조합은 단지 여러 명이 모였다는 뜻이잖아요. 협동조합 중에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요.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은 정부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엔터티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회적 기업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어떤 그 결합된 중간적인, 그래서 목적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사회적 기업 활동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일자리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이게 너무 인공지능 시대에서 너무너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단은 사회적 기업의 수단은 결국은 경제 활동이. 그래서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또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되 수단 자체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혁신적인 방법, 기술 이런 거를 쓴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정부 돈만 타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혁신적인 마케팅이나 방법을 찾아라. 근데 이 사회적 기업 활동 오래 한 양반들은 오로지 관심사가 돈이 어디에서 나온다. 공고가 어디, 진짜 귀신이야. 그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사업 계획서도 잘 써. 하도 많이 써가지고 잘 써. 근데 그 능력에 좀 혁신적인 거를 좀 배웠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좀 전에 이 영상 내용에 보면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ESG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정부 돈을 타먹는 것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소셜 벤처예요, 여러분들. 소셜 벤처. 소셜 벤처는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하지만 벤처기업처럼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차별화된 마케팅을 가지고 어떤 그 경제성 쪽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소셜 벤처는 돈도 벌고 세상도 좋게 만드는 똑똑한 기업을 소셜 벤처라고 해요. 돈도 벌고 세상도 좋게 만드는 똑똑한 기업을 사회적 벤처기업, 영어로 얘기하면 소셜 벤처.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서 벤처라는 게 추가가 된 거죠. 이게 소셜 벤처인데 그래서 요즘 그 젊은 ESG 스타트업 중에 소셜 벤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런 이제 그 소셜 벤처들이 그 ESG 창업을 해서 이런 뭐 기후 마을 만들기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는 소셜 벤처만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요. 소셜 벤처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지금 그 이게 ESG 문제 해결까지 하잖아요. 제 수업을 듣고 나도 그러면은 소셜 벤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볼까? 나 이거 ESG 사회적 기업 한번 해볼까? 우리 동네에 탄소 절감 마을 만들기 이거 한번 신청해볼까? 2천만 원 준다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거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S예요. E는 엄청 길게 얘기했고, 자, S는 이제 뭐 좀 얘기하다가 사회적 기업 얘기 많이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주로 투명 경영, 기업 윤리, 뇌물, 부패 방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뭐 그냥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지. 그 회사의 주주,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나 이게 관계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그렇긴 한데 이거 잘못해서 망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이거 잘못해서 망하는 회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기업의 그 윤리 경영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이제 여기 제가 슬라이드 있습니다. 요거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한 하루 이틀 걸려요. 제가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그거 저기 뭐죠? 그 카페 다 가입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 카페 주소도 제가 알려드렸죠. 예,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카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단톡방에 그 영상하고 또 저기 뭐지 그 파워포인트 보내드리지만 예, 영상과 파워포인트 예,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이 카페에서는 그 더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찾은 게임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른 선생님들이 해놓은 인공지능 강의라든지 또 뭐 다른 캔바 강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승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는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남양유업 아세요? 남양유업 대표적인 게 뭐죠? 불가리스. 예, 불가리스 그죠? 예, 저는 저기 뭐지? 예, 저는 그 슈퍼에 가면은 불가리스만 사 먹어요. 왜 그러냐? 이게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가지고 사기치다가 불가리스가 제품은 괜찮은데 이게 사기치다가 이렇게 남양유업이 어려워졌거든요. 기억나세요? 불가리스 먹으면 코로나 낫는다고 거짓말 쳐가지고요. 이에서 쫄딱 망했잖아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한테 갑질한 거 있잖아요. 갑질. 그때 막 난리 났었죠. 대리점 사장들한테 막 야 임마 받으라면 받아 이러고 막 갑질해가지고 그때도 엄청나게. 그리고 남양유업 외손녀가 또 마약을 했어. 마약을. 그때도 난리 났었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남양유업이 코로나 때 한 방에 뒤집으려고 불가리스 먹으면은 코로나 낫는다고 거짓말했다가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 불매운동하고 바이콧이 아니라 보이콧을 한 거죠. 그래서 남양유업이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 십몇 년 전에는 주가가 100만 원도 넘었어요.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의 대명사였거든요. 그 회사가 기업 사냥꾼들한테 넘어갔어요. 기업 사냥꾼들한테 넘어가고 그 회사의 오너 일가는 지금요 감옥에 갈 상황에 처해 있어요. 회사 자기 거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막 비싼 미술 작품도 사고요. 회사 돈으로 별짓을 다 한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배임 횡령으로 걸려가지고 감옥 갈 판 됐어요. 이게 그냥 회사만 뺏긴 게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회사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참 그 건실한 회사였는데 이렇게 이제 망해 먹은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윤리 경영을 실패해서 그런데 나머지 풀무원, 무신사, 뭐 나이키, 존슨앤존슨 근데 여기 제목에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요거 찾아가지고 카페에 가입하셔서 내가 카페에다가 올릴 수 있는 윤리 경영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이렇게 찾아서 리포트 이렇게 뭐 파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시험도 결국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페이지 제가 다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회사들 실패 사례, 성공 사례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찾아서 숙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SG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데 강의할 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오해는 뭐냐? ESG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다? 아니다. 실제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다. 근데 ESG를 단순한 마케팅처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뭐예요? 그린워싱. ESG 하지 않으면서 마치 ESG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런 회사들 이렇게 사람을 속였구나. ESG는 환경 문제만 다룬다? 아니다.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그런데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배구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사회적 책임 부분은 사실은 좀 관계가 있어요. 여성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ESG는 대기업에만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스코프 1, 2, 3 해가지고 다 걸립니다. 예, 뭐 ESG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2026년부터 이제 공실 의무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그냥 오해야 진실, 오해는 이거고 진실 뭐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뭐죠,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할 줄 알면은 이렇게 딱딱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강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뜨니까 별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오해는 이건데 진실은 이거야 이러면서 그 뭐죠, 애니메이션 차례대로 탁탁 나타나게 만들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42분 정도가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ESG 리더스, 그린 멘토즈 ESG 리더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은 인공지능 ESG 교육 지도사 자격 과정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ESG 교육 지도사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럼 그분들 이름이 그린 멘토즈예요. 그린 멘토즈. 예.
그래서 그린 멘토즈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공지능 활용 능력 등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가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돼. ESG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교육, 학교나 마을학교, 문화센터, 지자체 등에서 교육 그리고 컨설팅 이렇게 하면은 탄소 절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걸 바로 그린 멘토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름 잘 지었죠? 그린 멘토즈. 예. 그리고 이제 그린 멘토즈의 이제 활동 영역은 뭐냐? 첫째는 학교나 그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ESG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ESG 기업체들의 ESG 경영을 모니터링하는 거야. 그린워싱 같은 거 나오는 거 모니터링. 그것도 실전 활동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개인이나 기업체들의 ESG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 여기 협찬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캔바나 아니면은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가지고 뭔가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기업체와 협력, 기업체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ESG 활동에 서로 파트너로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SG 이거는 이제 공부를 진짜 더 많이 해가지고 컨설팅도 해주고, 예. 아니면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사회적 기업 같은 거 만드는 거지. 나 우리 마을 탄소 절감 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 이거 별거 아니거든 사실. 탄소 절감 2천만 원 주거든요. 예, 2천만 원 주는데 탄소 절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겠다. 아니면 ESG 교육하는 그런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아니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컨설팅이나 창업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기업체들의 어떤 ESG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죠. 예, 참여. 이렇게 기업체들이 ESG 활동을 하는데 실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 뭐로 참여해요? 주로 SNS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SNS에서 이렇게 홍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천 활동한 거를 또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린워싱, 그린 퍼티그 제가 설명드렸죠. 그린워싱, 그린 퍼티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천 활동이 있어야 된다. 왜? 그린워싱은 위장 환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실천 활동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린 퍼티그는 뭐예요? 막 되는 대로 살지 말아라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야 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ESG 리더스, 우리 이제 그린 멘토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질. 예, 맞아요. 갑질. 자, 오늘 수업 중에 내용 중에 혹시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건의사항 이런 거 있으면 다 좋습니다.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카페랑 관련된 것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소리라든지 또 영상 공유 때문에 너무 버벅대서 죄송하고요. 제가 좀 더 연습해가지고 다음 수업부터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